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윤호중 박완주 의원이 내일 선거를 앞두고 마지막 토론을 벌였습니다. 다음 달 당대표 선거는 송영길, 우원식, 홍영표 의원의 3파전으로 치러집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를 놓고 당내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이 대화가 잘 되고 있다고 밝혔는데 비대위원들은 합당의 당위성의 문제를 제기하며 주대행이 주도하는 야권 통합을 비판했습니다. 여야가 다음 주 4월 임시국회 쟁점 중 하나인 손실보상법 논의에 나섭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을 소급 보상할지가 쟁점입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모교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오늘은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여야 상황과 재보선 이후 당 쇄신과 진로를 놓고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각 당의 움직임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을 하루 앞두고 후보로 나선 윤호중 박완주 의원이 오늘 마지막 토론회에서 당의 쇄신 방안과 개혁 과제 등을 놓고 맞붙었습니다. 공식 출마를 선언한 홍영표, 우원식, 송영길 세 당권 주자들은 광주를 찾아 호남 민심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호중 박완주 원내대표 후보는 당 쇄신 방안과 속도 등을 두고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윤호중 후보는 흔들림 없는 개혁과 혁신을 강조했고 국민은 민주당에 강력한 혁신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강력한 혁신은 당의 정책에서 나옵니다. 저는 공약 설계에서부터 국정과제 마련 그리고 법안 통과에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박완주 후보는 국민 공감대 형성을 우선시했습니다. 국민 공감대에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속도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속도에 의해서 속도만 강조하다 보면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 못하는 경우가 그런 룰을 범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두 후보의 확연한 시각차는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서 더 뚜렷했습니다. 윤호중 후보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를 과감하고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반면 박완주 후보는 21대 국회가 아직 3년 남은 만큼 국민의 생각을 충분히 반영해 안정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언론개혁을 두고선 윤 후보는 국회에 제출된 언론개혁 법안을 올해 중 처리하겠다고 주장했지만 박 후보는 충분히 논의해 다음 정부에서 해도 된다며 속도 조절을 강조했습니다. 야당과의 협치나 원구성에 대한 생각도 달랐는데 윤 후보는 원구성 재협상 자체에 부정적인 반면 박 후보는 민의를 반영해 나눌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두 후보 모두 국회 법사위원장은 야당에 양보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다음 달 예정된 당대표 경선은 3파전으로 치러집니다. 앞서 홍영표 의원에 이어 우원식, 송영길 의원도 일제히 당권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청계광장에서 출마 선언한 사선의 우원식 의원은 민주당을 친문 비문이 아닌 원팀으로 만들겠다고 호소했고 오선의 송영길 의원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선 당과 상임위 중심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개혁과 혁신을 내세웠습니다. 새 당권 주자는 모두 오늘 민주당 텃밭인 광주를 찾아 5.18 민주묘지를 각각 참배하는 등 호남 구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4.7 재보선 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야권 통합 논의가 지지부진한데요. 양측은 서로 먼저 합당 방식을 제안하라며 계속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견도 표출되면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김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과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 통합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주 권한대행이 마냥 기다릴 수만 없다며 국민의당에서 합당 방식에 대한 입장을 빨리 밝히라고 압박하자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입장부터 정리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말씀을 하실 수가 없고 주 권한대행은 당내 공식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다며 국민의당에서 시간을 끌면서 합당 의지가 없는 건 아닌지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합당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늦추려고 하는 거지. 이런 오해가 자꾸 생길 수 있는 거지. 국민의힘은 내일 의원총회를 통해 내부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고 국민의당도 내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양측이 합당을 할지 말지는 다음 주쯤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합당을 놓고 갈등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비대위 회의에서 주 권한대행이 독단적으로 합당을 추진하고 있고 국민의당에서 먼저 선언한 합당에 왜 끌려가냐며 불만이 제기된 겁니다. 또 주 권한대행을 향해 거취부터 결정하고 합당 문제는 차기 지도부에 넘기라는 주장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권한대행은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고 원내대표 조기 선출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며 합당 문제는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진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22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논의에 나섭니다. 최근 여야에서 기존 손실을 소급해 보상에 주자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면서 손실보상 소급 적용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손실보상법안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손실을 정부가 보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손실보상법의 가장 큰 쟁점은 보상 적용 시점.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기존 손실에 대해 보상해줘야 하냐는 것인데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에 비해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미 4번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소급 적용에 보상하려 해도 재정 여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소급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내일 원내 지도부가 새로 구성되면 정부와 다시 협의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우선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우원식 의원은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4월 국회에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고 초선 의원들은 원내대표 경선 후보로 나선 윤호중, 박완주 의원에게 손실보상이 소급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이 소급 적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롭게 구성될 신임 원내 지도부와 협의하여 국민의힘은 손실보상제를 소급 적용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입니다. 릴레이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최승재 의원은 정부가 행정명령을 내린 시점부터 발생한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가 소상공인이 당장 버틸 수 있도록 긴급자금 대출을 시행하는 등의 응급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손실보상을 과거 거를 나몰라라 한다. 그러면 국가와 국민 간의 신뢰가 깨져버려요. 앞으로 누가 코로나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발생이 될 텐데 그러면은 누가 국가의 시책에 대해서 협력하고 협조를 하겠습니까? 여야는 다음 주 손실보상법 논의에 나섰는데 소급 적용에 공감대를 형성한 여야와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정부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딱 1년 전 오늘 21대 총선에서 여당은 압승을 거뒀지만 이번 4.7 재보궐선거에서는 큰 지지율 격차로 참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당은 민심을 다시 돌리기 위한 쇄신 행보를 시작했고 야당은 민심을 붙잡아 두기 위한 과제 풀기에 들어갔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180석의 거대 여당으로 출발한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부터 거침이 없었습니다. 수적 우위 속에 야당 몫으로 여겨졌던 법사위원장까지 차지하면서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서 오늘 정보위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원장은 다 오늘 본회의에서 선출을 하게 됩니다. 부딪히는 현안마다 여당은 독주를 이어갔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3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고 공수처법도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며 공수처 출범을 밀어붙였습니다. 더불어도 아니고 민주도 아닙니다. 나 홀로 독재당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여야가 대리전을 벌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의 갈등, LH 부동산 투기 사태 등은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여당 견제에 속수무책이었던 야당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당 재건에 힘을 쏟았습니다.
진보 진영의 개념으로 여겨졌던 기본소득을 선점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광주 5.18 민주묘지를 수차례 방문해 무릎까지 꿇으며 반성했습니다. 부럽고 또 부끄럽습니다.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벌써 100번이라도 사과하고 반성해서야 마땅한데 이제야 그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1년 뒤 대선 전초전으로 불린 이번 4.7 재보궐선거에서는 지난해 4.15 총선 때와 판세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재보선에서 참패한 여당은 민심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반성하며 강력한 당 쇄신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이번 재보선에서 가장 공을 들였던 부산으로 제일 먼저 달려가 소통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더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더 유능한 집권 여당이 되겠습니다. 재보선에서 승리한 국민의힘도 자만을 경계하고 내년 정권 교체를 위한 청년과 중도층을 끌어안기 위한 쇄신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여야 모두 쇄신을 약속한 가운데 다시 1년 뒤 내년 대선에서는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됩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중대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올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법 보완을 위해서는 산업재해 조사를 진행할 기구 설립과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도영 기자가 전합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주와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지난 1월 국회 문턱을 넘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원인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필수인데 법 규정에는 이 내용이 부실하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의 전문가가 중대재해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지만 조사 인원도 기간도 불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명이 52건이고 2명 내지 3명이 601명입니다. 601건이에요. 81%가 2-3명이 다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이 1일 내지 2일, 3일, 6일 내에서 모든 조사가 이루어진다. 전문가들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다 실질적인 조사를 가능하게 할 관련 기구 마련과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영국과 같이 산재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사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광범위한 조사 기구 또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고 조사라는 제도 속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공개를 전제로 그랬을 때 공개가 가능하고.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공개가 필요한 정보 수준 등에 대한 사회 각계 의견을 종합해 이달 중 중대재해조사 강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느 정도 양질의 데이터인지 그 데이터들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취합해서 정보를 공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라고 생각해서 관련해서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한도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지난 1월 의원실 비서로 채용한 오촌 조카 채용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윤 의원 측은 배우자나 사촌 이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회의원 수당법에 따른 불법 채용은 아니지만 당의 윤리규범에는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윤리규범을 통해 8촌 이내 혈족을 포함해 자신과 배우자의 민법상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TBS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를 향해 출연료를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배준영 대변인은 김어준 씨는 뉴스공장 방송을 총 1,137회 진행했고 회당 200만 원 상당이었다면 출연료만 23억 원이 넘는다며 서울시민은 혈세가 들어가는 김 씨의 출연료를 알 권리가 있다고 논평했습니다. 또 TBS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출연료 같은 개인소득 정보는 주체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만큼 김 씨는 TBS의 정보 공개를 동의하거나 직접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경제 정책, 코로나 대응 등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권은 건국 이래 가장 무능한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데
언제부턴가 문 대통령의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정기조와 태도를 바꿔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해 여야 대표들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오늘 쪼보툰 주유엔 미얀마 대사와 화상회담을 갖고 국제적 공조 등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미얀마는 40년 전 광주와 다를 바가 없다며 사태 악화를 대비해 태국, 인도 등 임적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등과도 긴밀히 소통해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지난 2월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이뤄진 한 미얀마 간의 첫 고위급 회담으로 양측은 미얀마 국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 차단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강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여야가 현재 차기 지도부 선출로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와중에 원구성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네요. 네, 현재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이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를 하면서 원구성 재협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새롭게 원내 지도부를 구성할 예정이어서요. 다시 이 협상이 재개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도요. 앞으로 새롭게 원내대표가 뽑히면 재협상을 공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특히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7개의 상임위원장 야당 몫을 다시 넘겨달라 이런 입장입니다. 네. 관련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그다음에 민주당도 원내대표가 뽑히면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걸로 그렇게 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국회가 정상화되는 것이고 또 이번 4.7 재보궐선거에 드러난 민심도 민주당이 독주하지 말고 협치하라는 것이니까. 네, 강민지 기자, 현재 그 여당의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이제 맡게 돼 있는데 제도상. 근데 이제 민주당의 윤호중 의원이 만약에 이제 원내대표가 된다면 현재 맡고 있는 법사위원장직을 내려놓고 운영위원장 쪽으로 이제 옮겨가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이 이제 공석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현재 법사위원장을 이제 요구하겠다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지금 상임위원장 배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국회 상임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포함해서요, 총 18개입니다. 네. 원래는 관행에 따라서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에 비례해서 이렇게 배분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여당이 11개, 야당이 7개를 가져가고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은 야당에서 맡아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민주당에서 맡고 있는데요. 네. 상임위원장 18자리를 과반수 원내 1당이 모두 차지한 건 1988년 13대 국회 이후 32년 만입니다. 네, 18개 상임위원장직을 그 민주당이 모두 이제 가져갔다면 당시 야당의 반발이 이제 거셌을 텐데 왜 이렇게 된 건가요? 다시 짚어볼까요? 네, 21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정말 많은 협상이 있었는데요. 네. 지금도 화두에 오르고 있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입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발목 잡기만 할 거라면서 여당에 180석을 준 민심에 따라 관행을 깨고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었고요. 반면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요.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인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가져가는 건 국회의 오랜 전통이었다는 게 야당 입장이었습니다. 그 상황 직접 보고 오시죠. 네.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하시라도 지체할 수가 지금 없습니다. 그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낡은 관행은 과감하게 걷어내고 어떤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런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국회 운영에서 지금까지 수십 년간 해왔던 관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사실상 원칙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 또 국회라는 데가 기본적으로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고 야당이 활동할 때 국회의 존재의가 더 있다는 점,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네, 이렇게 법사위원장을 놓고 여야가 모두 양보를 하지 못하면서 결국 협상은 결렬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시 야당목이었던 7개의 상임위원장목을 모두 가져가라 이렇게 포기를 하면서 결국 민주당이 단독 선출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늘 차지하려고 하는데 이게 삿바 싸움이 치열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네, 이 상임위에 통과하기 전에 법안들은 무조건 법사위를 거쳐야 본회의에 오를 수 있습니다. 만약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모두 폐기가 되는 건데요. 네. 실제로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91개의 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됐습니다.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중대한 그런 자리군요. 그런데 1년 가까이 지난 지금 다시 원구성 재협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 상황, 그 이유가 뭔가요? 네, 지난 1년간 국민의힘 정말 많은 무력감을 느꼈을 겁니다. 특히 임대차 3법 때 가장 많이 부각이 됐었죠. 기재위, 국토위, 그리고 법사위에서 임대차 3법이 여당 단독으로 통과가 되면서 미래통합당은 힘 한 번 못 써보고 퇴장하는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통합당이 퇴장 이외에 할 수 있었던 게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당내에서는 여당이 처음 제시했던 국토위원장 등 이 몇 개의 상임위를 맡았다면 최소한의 야당의 역할은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재보선 결과가 야당의 손을 들어주면서 야당의 입법 도주 이미지를 부각하던 야당이 원구성 재논의 명분을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원구성 재협상에 대한 그 민주당 입장은 어떤 건가요? 이게 다시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나요? 국민의힘이 재협상 요구를 해도 결국 민주당 입장이 중요하겠죠. 네. 그런데 이 민주당 윤호중, 박완주 두 원내대표 후보들은 원구성 재협상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원내대표 후보는요. 적당히 상임위를 나눠 가진 뒤 발목 잡는 건 협치가 아니라면서 재협상은 절대 없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박완주 원내대표 후보는 정당이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한 건 이례적이고 또 한두 번에 불과하다면서 재분배 논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윤호중 후보가 원내대표 후보가 된다면 원구성 논의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박완주 후보가 된다면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렇게 강력 주장하고 있는 법사위원장에는요. 윤호중 후보는 물론 이 박완주 후보까지 협상하지 않겠다고 말한 상태이기 때문에 원구성 협상 논의는 다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은 다시 거론되고 있는 여야의 원구성 협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강민지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한하게 정치톡 시간입니다. 4월 15일 사람들의 시선을 끈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공시돼서 공적으로입니다. 재보선에서 국민의힘 압승을 이끈 뒤 박수를 받으면서 당을 떠났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런데 일주일 새 김 전 위원장과 국민의힘 관계가 급속하게 껄끄러워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과 합당을 추진 중인 국민의힘을 향해서 김 전 위원장이 잇따라 독설을 쏟아내자 당 안팎에서 연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오늘도 반발은 계속됐습니다. 그야말로 한솥밥을 먹던 한 식구 아닙니까?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께서도 매몰차게 국민의힘을 공격하시는 것보다는 서로 품격 있게 또 점잖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정치 이전에 인간적인 도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정치 이전에 인간적인 도리로 그렇게 공격하면 안 된다. 3선의 윤영석 의원은 다소 순화된 표현으로 쓴소리를 했지만 SNS를 통해 나온 당내 비판은 훨씬 더 직설적이고 강도가 셌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어젯밤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위원장의 노욕에 찬 기술자 정치가 대선 국면을 분열과 혼탁에 빠지게 할 수도 있어 보인다며 희대의 거간, 또 반드시 청산해야 할 구악이란 표현으로 김 전 위원장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지낸 김병준 전 위원장은 김 전 위원장이 좋은 관리자나 개혁가가 아니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뇌물을 받은 전과자와 손을 잡겠나라고 공개 저격했습니다. 또 국민의힘과 야권 통합을 추진 중인 국민의당 역시 김 전 위원장을 향해서 놀부 심사의 끝은 어디까지냐라며 비판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이분을 보면 과거 화제가 됐던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악역으로 유명했던
입시 코디네이터가 떠오릅니다. 얼마 전까지 대표를 맡았던 당을 아사리판이라고 비난하는 그 심성은 도저히 큰 어른으로서 본인이 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 놀부심사의 끝은 어디까지인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재보선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후보 단일화를 이뤄내고 선거 승리까지 가져왔지만 당을 떠난 뒤 거침없는 독설로 양당 모두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김 전 위원장. 앞으로 야권 재편 과정에서 또 어떤 발언과 역할로 야권을 긴장시키게 될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문자 폭탄을 대야된 자세입니다. 야당보다 먼저 당권 경쟁이 시작된 민주당의 요즘 최대 난제이자 쟁점, 이른바 문파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초선 의원들이 재보선 참패와 관련해 당의 쇄신을 요구하면서 조국 사태에 대한 반성을 언급한 직후 문자 공격이 시작되는데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쏟아지는 문자가 하루 평균 1인당 5천에서 7천 통이나 된다고 하죠. 열성 지지층은 관심과 충정의 표현이라고 하지만 욕설과 협박이 많은 문자 폭탄 공세에 의원들은 영혼까지 탈탈 털린 기분이라며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의 리더가 되겠다고 나선 당권 도전자들은 강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목소리들 한번 모아봤습니다. 자기하고 의견이 틀리다고 해서 과도한 압박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게 이제 의원들이 건전한 토론을 막는 심리적 압박으로 느끼거든요. 마치 그게 당신의 전체인 양 이렇게 비춰져서 언론이나 국민들의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옳지 않다. 어찌됐건 당이 이렇게 큰 패배를 당했는데 왜 이 정도의 논란이 없겠습니까? 민주적 정당에서 모든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이 돼야죠. 저는 일단 겸허하게 뭐 틀리다 말한다 가치 판단, 규범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아 너희가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걸 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냥 그것을 어떤 민심의 소리로 듣습니다. 당 내에도 뭐 좀 극단적인 의견이 있고 또 조금 더 다른 이렇게 중도 뭐 오히려 보수적인 목소리도 있고 그런 거죠. 당심과 민심은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떤 문제 해결에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강성 지지층이 보내는 문자 폭탄에 대해서 각자 생각들이 조금씩 달라 보이죠. 원내대표에 출마한 박완주 의원이 가장 큰 문제의식을 드러낸 반면 당대표에 출마한 송영길 의원과 홍영표 의원은 자유로운 토론 문화이자 민심의 소리로 들어야 한다면서 문제점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고했습니다. 재보선 참패 이후 민주당의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거론하는 징표로 부각되고 있는 강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 과연 당권 경쟁 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환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최병목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토크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성 기자께서 발제해 오셨죠? 예, 더불어민주당에서 4월 7일 재보궐선거 참패하고 지도부가 다 물러났죠. 그래서 원내대표 선거하고 대표 선출 전당대회를 좀 앞당겨서 치르기로 했습니다. 여당 쇄신, 특히 민주당의 당권 경쟁을 주제로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당권 레이스 당대표는 3파전이죠. 홍영표, 송영길, 우원식 의원, 그리고 최고위원은 지금까지 7명의 후보가 이제 도전에 나섰는데요. 현재 그 주목받고 있는 부분은 근데 친문이냐, 비문이냐, 누가 우세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선거 후에 당 쇄신을 위한 당권 레이스 먼저 두 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 분석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요. 그냥 옛날부터 이명박 대통령 때는 친이 반이 또 박근혜 대통령 때는 친박 반박 비박 이런 식으로 구분을 우리가 공학적으로 이제 하기가 쉬워요. 근데 민주당도 지금 친문 비문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는데 사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4년 동안 민주당 지지도가 대통령 국정평가 내지 대통령 지지도보다 좀 별로 높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았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 감히 반문은 고사하고 비문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세 사람이죠. 홍영표, 송영길, 우원식 이 중에 뭐 친문 비문을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옛날에 오래된 2012년부터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가까웠던 사람은 홍영표 의원이 좀 가깝기는 한데 네. 이분이 그러면 친문 권리당원들한테 홍영표 의원이 압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셋 다 친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고위원 후보들은 좀 이제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7명인데 이제 이분들은 이제 이른바 뭐 친문 비문에 따라서 좀 승패가 갈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어떻게 보면 약간 질서 있는 쇄신 이런 단계를 밟고 있는데 이게 양면이 있어요. 뭐 혁신을 질서 있게 하면 질서는 잡힐지 몰라도 일반 국민이 볼 땐 미흡한 겁니다. 뭐 저 집안은 저렇게 참패하고도 뭐 반성을 할 줄 모르냐. 뭐 이런 식으로 대표가 누가 되든 지금 이제 송영길 의원이 좀 앞서 있다고 돼 있는데요. 네. 송영길 의원이 대표가 된다고 저 당이 혁신을 했구나 이렇게 일반 국민들이 봐줄지 이런 부분. 민주당의 고민은 그 지점에 좀 있는 것 더 같습니다. 이게 파격적으로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인물의 교체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지금 나온 분들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의 거리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다 친문이고 아니면 거리가 조금 먼 분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민평연 계열이다 그러면 민평연 계열은 친문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거리가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친문이다 그러면 아마 민주당 당원이 아닌 사람들은 자 민주당이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했으니까 그러면 뭔가 대단하게 많이 변할 것이다. 본인들이 또 말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쇄신, 혁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쇄신, 혁신이라고 한다면 맨 처음에 느낌으로는 그러면 사람 교체, 그다음에 정책 기조 전환 뭐 이런 걸 의미하는데 지금 보면 사람 교체는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단 말이죠. 대표 경선 물론이고 원내대표 경선 물론이고 그렇게 된다면 사람 교체는 없는 거고 그럼 정책 기조의 전환도 지금 현재 청와대의 기류나 또는 아니면 뭐 당정청의 기류나 이런 걸 보면 그것도 또 없을 거로 보이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이제 말로는 혁신 쇄신을 얘기하는데 정말 국민들 피부에 유권자들 피부에 와닿는 혁신 쇄신이 될 것이냐 이거는 현재까지는 좀 회의적인 기류가 저는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 대표와 원내대표가 뽑히고 나서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걸 봐야 되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아마 쇄신이나 혁신 분위기를 느끼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것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연기하고 비대위로 가자는 의견이 잠깐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비대위원장을 누굴 시켜야 되느냐 고민을 했는데 뭐 이해찬 전 대표 아니 그러면 이게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것 아니냐. 또 어떤 분은 아니 그렇다고 지금 김종인 위원장을 또 다시 모셔올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래서 아예 안 되겠다. 그냥 전당대회를 빨리 치르는 게 낫다라고 이제 고민 끝에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원내대표 경선은 바로 내일 치러집니다. 친문 윤호중 대 비주류 박완주의 양자 대결인데요. 누가 원내대표로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전당대회 판세까지 영향이 있을 거란 그런 전망도 나옵니다. 아무래도 초선들의 캐스팅 보트가 될 것 같은데 내일 결과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그렇죠. 아니 초선이 우선 숫자가 많으니까 네. 뭐 8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초선이니까 이제 초선들이 만약에 일치된 견해를 보인다면 뭐 판세를 좌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 말씀하셨듯이 박완주 의원 같은 경우는 약간 민평연 계열로 분류가 되고요. 그다음에 윤호중 의원은 뭐 잘 아시다시피 정말 핵심 친문 이렇게 언론에서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민주당의 강성 친문들의 얘기가 계속 그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역시 민주당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뭐 친문 세력과 그 언저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 둘 사이에는 뭐 사실 그렇게 큰 뭐 이렇게 의미 있는 경쟁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당내 외의 분위기가 대체적으로 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쇄신, 혁신 이런 게 이제 당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별로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그냥 도로 원래부터도 친문이 그 주류인 당이었는데 지금 참패하고 나서도 결국은 다시 또 친문이 당권과 원내대표를 다 장악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뭐 무슨 변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지 않을까. 아마 그거는 당내에서도 그런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초선 의원들이 뭐 캐스팅 역할을 하기보다 그러면 윤호중 의원이 될 거라고 이렇게 흔히 이제 그렇게 당내외에서 아마 거의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고 또 초선들 사이에서도 일치된 그 어느 한쪽으로 표를 몰아주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뭐 친문 비문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이게 의원들의 대표를 뽑는 선거라서요. 뭐 당내 평판이라든가 의원들끼리의 뭐 친소 관계 또 뭐 국회의원 될 때 뭐 누가 좀 도와줬다 안 도와줬다 이런 것들도 다 작용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토론회를 했는데 이 박완주 의원이 좀 세게 치고 나올 줄 알았는데 좀 약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박완주 의원이 좀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한테 이제 그런 아쉬움 같은 게 있어요. 윤호중 의원이 좀 유리한 거는 현실인데 민주당 의원들이 이거 너무 압도적으로 윤호중 의원이 되면 우리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어떤 박완주 의원에 대한 뭐 약간 동정표 내지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약자에 대한 동정, 그런 것들 또 국민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이런 것 때문에 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두 분 다 이제 윤호중 의원이 이제 우세하다는 이제 관측 속에 어쨌든 내일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그 민주당이 이제 제대로 쇄신을 하려면 당심과 민심의 간극을 이제 좁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 강성 친문 당원들이 초선 의원들의 이제 조국 사태 반성문을 놓고 배은망덕이다 뭐 이런 이제 성명까지 강하게 이제 뭐 발표를 했는데 일부 그 강성 당원들이 이제 여전히 거대 여당을 흔들고 있다는 이런 지적. 두 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를 좀 이렇게 잘 하려면 당원들의 의사를 많이 더 들어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장애양식 민주주의 이런 거죠. 그런데 권리당원들 중에 좀 일부가 당원들의 강성 여론을 좀 과다 대표하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뭐 여론조사를 해본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민주당의 그 4선 5선 중진 의원 6명이 성명을 냈어요. 그래서 권리당원 일동 이런 명의로 자꾸 입장을 내는데 그거 전체 권리당원 명의를 사칭하는 거다. 이거 당원 당규 또는 실정법에도 저촉될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굉장히 좀 강한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내 민주주의라는 같이 또 당심이 민심하고 멀어졌기 때문에 선거에서 심판을 받았다는 이런 부분. 하고 이제 어떻게 균형을 잡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민주당 안에서 권리당원들끼리 또 의원들하고 좀 강성 권리당원들 사이에 대논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 줄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역대 그 한국 정당사를 봐도 사실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있는데 문제는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사람들의 주장을 당 지도부가 수용하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밖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강성 당원들에 의해서 휘둘린다는 표현을 자꾸 쓴단 말이죠. 과거 정당들은 그런 일이 그 극단적인 그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긴 있었지만 휘둘리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의 경우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 사실은 뭐 그때 친박 핵심 뭐 무슨 진박 뭐 이런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당을 휘둘고 나중에는 탄핵 이후에는 뭐 그 사람들이 태극기 부대 뭐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 표현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당의 주인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 바뀌고 나서는 그 사람들이 거의 힘을 못 썼어요, 당에서. 그것처럼 저는 민주당의 경우에도 어차피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당을 주도해 왔다면 지금 자 대표 경선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는 민심과 당심이 지금 크게 거리가 있지 않다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4월 7일 보궐선거 참패가 민심과 당시 크나큰 거리 때문에 생긴 것이냐 아니냐. 여기부터 민주당은 지금 뭐 의견 일치를 봐야 돼요. 거기부터 지금 대표 경선에 나온 사람들조차 의견 일치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극단적인 주장 그거보다도 더 큰 문제는 민주당 지도부가 그런 주장에 휘둘리느냐 휘둘리지 않느냐. 저는 여기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다음 이슈는 최 의원께서 발제해오셨죠? 네,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얘기인데요. 국민의힘이 통합이냐, 아니면 일종의 뭐 당권, 뭐 어차피 이제 저 대표를 뽑아야 되니까 그 문제를 놓고 불협화음이 있다.
이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 문제를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네, 선거에서 압승했지만 야권 통합과 당권 경쟁에 얽히면서 국민의힘 내부 상황도 어수선하고 복잡합니다. 어제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국민의당과 합당 문제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고 하죠. 우선 그 목소리부터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무슨 자강을 먼저 해야 된다, 통합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전 통합이 곧 자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은 지금 자강의 시스템이 되어 있지 못합니다. 통합은 과거 제 경험이나 또 역사적으로 보면은 실무진이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거꾸로 가는 겁니다. 선언부터 해야 됩니다. 네, 어제 그 당 중진 연석 회의 장면을 이제 보셨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통합에 대한 이제 목소리가 나왔는데 여기서 선 전대론보다는 선 통합론에 힘이 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정진석 의원의 이제 발언도 보셨듯이 통합이 자강이다라고 이제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강조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의 이제 의중이었는데 이 의중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본다면 안철수 대표가 어차피 4.7 보궐선거 선거운동 과정에서 통합 얘기를 했잖아요. 선거가 끝나면 뭐 통합을 하겠다, 입당을 하겠다 본인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빨리 그 약속을 지켜라 이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반대쪽인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본다면 그게 그냥 뭐 이렇게 당대당 합당이나 어떤 조건 같은 거 뭐 이런 거를 전혀 고려함이 없이 들어가는 건 사실은 당원들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당원들의 총의를 모아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쉽게 결론 날 사항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밀고 당기는 현상까지 지금 생기는 건데 저는 뭐 이것을 곧 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간 뭐 무슨 엄청난 갈등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요. 그냥 어차피 새 지도부를 국민의힘이 구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구성하는 과정에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에 대한 논쟁의 국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를 뭐 당내 갈등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저는 그냥 약간의 입장 차이를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최 의원 말씀에 있는 일리가 있어요. 이거 합당이 본질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그 국민의힘이 압승을 한 게 아니고요. 여당이 참패하면서 반사이익을 얻은 거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약간 그 뭐 내부 갈등 이게 원래 국민의힘의 모습입니다. 김정인 위원장 빠져나간 다음에 이제 원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뿐이고요. 이거 약간 좀 조정기가 필요해요. 좀 약간 얼떨떨한 상태입니다. 너무 많이 이겨가지고. 그런데 이 참 쉽지가 않아요. 이 인간이라는 게 또 잘 나갈 때 약간 오만해지게 신이 만들었다 뭐 이런 말도 있을 정도로 이 국민의힘 안에서 이 당권 투쟁 격화되는 거 피하기는 좀 어려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한쪽은 너무 참패를 해서 얼떨떨하고 한쪽은 너무 압승을 해서 얼떨떨한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어쨌든 내일 의원총회에서 합당을 이제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실제 그 전당대회 전에 이 합당이 진행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5월 이제 늦으면 뭐 한 6월 초 정도에 전당대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은 빨리 하려고 하고 국민의당은 조금 늦추려고 하는 아마 전체적으로는 그런 기류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국민의당이 지금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의견 수렴이 뭐 내주 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며칠 차이가 있어요. 국민의힘 주장하고. 그렇게 보면 제가 보는데 그걸 물론 지켜봐야 되겠지만 과연 그 내주 말까지 가능하겠는가?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 외에 또 약간의 물밑 협상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느낌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빨리 이루어질 상황은 아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가 저기하고 언론 합당화하겠다고 하면 자기 이미지가 나빠지는데 쉽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어제 중진들이 비공개 회의로 전화한 뒤에는 당권 문제로 충돌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주호영, 정진석 의원이 단일화를 시도한다면서 이거 담합이다 이런 주장이 나왔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당권 경쟁 이거 어떤 분위기라고 보면 될까요? 뭐 말 그대로 이제 뭐 내부 갈등이 격화한 거죠. 이제 먹을 게 생겼으니까 내가 좀 많이 먹겠다고 달려드는 모습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주호영 원내대표 지금 당 대표 대행 맡고 있는데 이분이 결정을 해야 돼요. 전당대회 대표로 출마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근데 잘 모르겠다고 그래요.
할지 안 할지. 그러니까 이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선 주자를 영남이 아니고 비영남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당 대표는 오히려 영남, 특히 TK에서 잡고 당을 좀 잘 관리해줘야 된다 이런 주장이고요. 네. 또 이제 반대는 아니 뭐 사람은 좋지만 이분이 대구 지역구 의원인데 당이 또 도로 TK 당으로 가서 되겠느냐 하지 마시라 이런 의견이 있어요. 이건 그 제가 볼 때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어떤 실존적 결단 같은 게 좀 걸려 있는 지점이라고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앞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겨루게 될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아니 기본적으로는 주호영 원내대표 그러니까 대표 대행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뭐 이런 주장 저런 주장 그리고 어느 쪽에서 왜냐하면 원래 그 대표 경선에 출마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반대 의견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중진들 가운데 자 정진석 의원하고 서로 담합해서 그러면 당신은 이거 하고 이거는 내가 할게 뭐 이런 식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러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그런 반격을 받으니까 본인이 원래 출마하려고 했었는데 자 이 문제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당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만간에 결론이 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지금 초선 중에서도 이제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그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국민의힘의 초선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게 경쟁 국면이다. 저는 그걸 갈등으로 표현하고 싶지 않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은 경쟁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사라졌으니까 대표가 없는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표를 향해서 당내 의원들이 지금 경쟁하고 있는 국면이지 이걸 갈등이라고 본다면 그렇게 따지면 지금 현재 여야 모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네, 갈등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자연스러운 네, 경쟁 국면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이런 가운데 최근 유승민계와 초선들이 뜨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김웅 의원도 당대표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지지세가 얼마나 될까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초선들이 뭐 힘을 모아서 김웅 의원 또는 뭐 윤희숙 의원도 지금 당대표 출마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직 공식적으로 선언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제 초선들이 어느 한쪽으로 힘을 몰아줄 것이냐 아니면 뭐 또 표가 갈릴 것이냐 아니면 정말 초선들이 뭐 뒤에 유승민 전 의원이 그 뭐 조정하고 있다고 그래서 초선들이 뭐 그쪽으로 다 따라가겠습니까? 이게 국회의원들의 그 마음속을 아는 게 가장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내대표 경선을 그 결과를 맞추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면 초선들이 단합돼서 어느 한쪽으로 표를 몰아줄 가능성 국민의힘 내에서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각자 하여튼 초선들의 표를 많이 모으기 위해서 뭐 중진들이 좋다. 초선이라도 자기가 초선이라도 그래도 초선보다는 당대표는 중진이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초선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야말로 결과를 좀 봐야 될 겁니다. 네. 이제 이게 당 대표 경선은 당원들이 뽑는 겁니다. 이게 의원들이 뽑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보수 야당인데 여기서 어떻게 초선이 대표를 한다고 믿으십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막판에 아마 김웅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돌 겁니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오늘 그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을 떠난 지 이제 일주일 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국민의힘을 향해서 아사리판이다. 뭐 이렇게 이제 독설을 날렸습니다. 김 전 위원장의 이런 이제 행보가 뭐 김종인, 금태섭, 윤석열 이렇게 이제 3자를 중심으로 한 제3지대에서 킹메이커를 역할을 하기로 이 마음을 굳힌 게 아니냐. 뭐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아마 야권 재편의 주도권을 국민의힘이 갖느냐 아니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갖느냐의 싸움으로 보여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을 공격하다 보니까 아사리판이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표 경선을 위한 경쟁 국면이죠. 그러니까 그건 아사리판이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중요한 거는 윤석열 전 총장이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양쪽 진영을 다 아우르든가 아니면 한쪽 진영에 들어가든가 그거에 의해서 결판이 난다고 봅니다. 네. 저는 이걸 뭐 너무 진지하게 분석을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보수 야당과 제3지대 싸움이다. 이건 너무 거창하게 보는 것 같고요. 이건 김종인 위원장을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약간 어떤 그 노정객에게 약간 짜증 섞인 반응이다. 이건 지금 국민의힘 중진들이나 초선 의원들이 좀 쫓아가서 위원장이 왜 이러십니까? 라고 좀 잘 좀 달래드리면 좀 분노가 좀 가라앉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좀 모양이 굉장히 안 좋아. 왜 야당 대표하던 분이 이런 식으로 나와서 자기가 그 몸담고 있던 당을 욕을 하면 되겠습니까? 좀 제발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듣겠습니다. 성 기자님부터 할까요? 예, 더불어민주당에서 당신 민심 논쟁이 한창인데요. 정당이라는 것은 집권을 목표로 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민심을 이기는 당심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한 줄 논평, 민심과 당심 결국 수렴될 것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 간 그 뭐 갈등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얘기를 저희가 했는데 사실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누가 어떻게 모시고 와서 뭐 그 야권을 재편하느냐 그 주도권 싸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마침 윤 전 총장은 아무런 입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윤석열 없는 윤석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제가 한 줄 논평을 했습니다. 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 기자는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여야 상황 그리고 당 쇄신과 진로를 둘러싼 각 당의 움직임을 지금까지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온이 오르면서 예년 수준의 봄 날씨를 되찾았습니다. 내일은 곳곳에 요란한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중서부 지역을 시작으로 오전에 경남 지역까지 비가 확대되겠고요. 오후에 중부 서해안부터 비가 그칠 전망입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